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털어서 먼지 한 점 안 날 정도의 깨끗한 대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쏜 건 미사일일까요? 아닐까요? 이 간단한 퀴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닷새째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다 라는 말만 마치 ASR 기계처럼 계속 ARS 기계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CNN이 이거 탄도미사일인데 라면서 위성사진까지 공개했지만 우리 국정원에서는 미사일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고 급기야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로 보이는데 방어용이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CNN이 북한이 발사한 그 발사체, 현재로선 미확인 물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UFO.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UFO의 정체는 탄도 미사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발사 순간의 위성 사진을 공개한 CNN,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기술 좋네요. 북한이 말입니다. 이렇게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흰 연기를 뿜으며 날아가는 순간을, 어떻게 그 순간을 지구 밖에 있는 위성, 인공위성이 사진으로 쭉 당겨서 이 미사일이 날아간 궤적 그대로 이 배기가스의 흔적까지 위성사진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야,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CNN이 이 사진을 제공한 미국 싱크탱크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사 시 지점, 그리고 두껍고 연기가 자욱한 이 배기가스, 그리고 울퉁불퉁 꾸불꾸불한 이 궤적을 봤을 때 이것은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까지 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신문에 어제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다가왔다. 신한반도 체제를 재차 문 대통령은 강조하면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대통령이 어제자로 독일신문에 이런 내용을 기고한 겁니다. 북한이 CNN 주장대로라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고 인공위성 위성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도 이 땅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라고 기고한 대통령의 기고글, 뜨겁게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문 대통령의 기고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국정원은 이거 도발로 보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아직도 국정원은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도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재차 묻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다. ARS 기계처럼 닷새째 반복 중입니다. 그러자 야당은요, 국정원도 김정은 대변인이다 라고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긴급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긴급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번엔 국회 내부의 모습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바른미래당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권은희, 이 권은희 의원의 손에 패스트트랙의 운명과 또 바른미래당 향후 지도부의 향방의 운명까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향해서 당신도 물러나고 나도 물러나자. 같이 두 손 잡고 사퇴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지도부 주도권 내전이 다시 불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봤더니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손을 잡았다라는 관측이 읽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고 현 체제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체제를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과연 어떻게 점쳐질지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륙 직후에 러시아 항공기의 본체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긴급 착륙을 했지만 이렇게 러시아 여객기 본체에 큰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41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41명이 숨진 건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비행기의 번개가, 낙뢰가 떨어진 건지 잠시 후 오늘의 하플에서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오늘의 한 카트입니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감동적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담은 카드가 꽂혀있는 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버이날에 자녀로부터 가장 받기 싫은 선물 2위에 이 꽃이 랭킹되었다고 합니다. 꽃만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 오늘의 하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예상이 됩니다. 1등 선물이 뭔지. 저도 아직 양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지 결론은 못 냈는데 잠시 후에 오늘의 하프를 들어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정통 칼잡이 출신의 젠틀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모셨고요.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고요.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한반도의 봄.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흘째 분석중, 오늘로 닷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고발장.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팝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발사체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일간지에 기고문을 써서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다라고 밝혀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쓴 기고문 내용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대통령의 기고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날짜로 독일 일간지 FAZ 기고문을 낸 겁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에 비무장지대에 봄이 왔다. 한반도의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고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상 한국을 직접 겨냥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총성이 사라졌다라는 기고문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고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일간지에 쓴 건데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열면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가 남북 간에 만들어졌다. 남북은 항상 대화를 한다라고 기고문을 썼지만 알고 보니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남북 연락사무소 10주째 연락 중단이라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실과 대통령의 기고문이 일치하는가? 세 번째 내용 보실까요? 어제 대통령의 기고문에 동북아 평화 촉진자로 나아가겠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지만 지난달 12일 북한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며 비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됐다. 이런 성과를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뤄냈다라고 경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추락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도 오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윤 기자, 대통령의 기고문과 현실이
조금 동떨어진 것 아니냐. 전문가들이 오늘 그런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글의 제목이 평범함의 위대함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 글이 굉장히 길어요. 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3.1 운동,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이런 평범한 국민들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내용의 글인데요. 문제는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도드라집니다. 제가 지난 4일에 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를 했을 때 그때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북한이 발사체를 쏘자마자 외신들이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속보를 계속 냅니다. 브레이킹 뉴스, 속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 왜 쐈냐? 그리고 특파원 연결해서 막 한국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속보를 내보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 수도권을 사정권에 넣는 그런 미사일을 도발을 했는데, 미사일로 추정이 되죠. 발사체를 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한반도에 봄이 왔다. 남북관계 굉장히 좋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이에 공감하는 세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 인식이 너무 아니한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또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사일이 진짜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남북관계는 희망사항으로 한쪽 면만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한 머리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남북 문제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합리적인 호소를 해야지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에서는 지난 4월에 기고문을 미리 써뒀던 걸 어제 날짜에 맞춰서 보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전직 고위 외교 공무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안일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김정한 전 외교부 차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한 차관이죠. 냉정한 현실 분석보다는 남북이 기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문 대통령이 기고문을 냈는데 그날에 맞춰서 북한이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예요. 중재자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더욱 난처해질 것이다.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리는 날에 맞춰서 북한이 중재자 역할 하지 마라. 지난번에는 오지랖 부리지 말라더니 재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과 또 노골적인 비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지금 대통령의 기고문을 보니까 좀 너무 현실과 다른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박정희 차장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탑뉴스로 다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기고문을, 그다음에 특히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짜이퉁지는 일간지예요. 그러니까 원고 마감이 무슨 잡지라서 굉장히 빨랐던 것도 아니고 오늘 고칠 수 있었던 문제를 저렇게 한 거는 첫 번째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했거나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그럼요. 거예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는데 그냥 놔뒀거나 아니면 저런 생각이 2019년 5월 현재 청와대를 감싸고 있는 생각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이거는 평화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남아 3개국 갔을 때 대통령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섞어서 인사하시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좀 외교 결례 문제도 있었잖아요.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버렸던 건데 또 청와대 홍보라인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버린 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이 청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며칠 전 서해 원로들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청와대가 끝내 대통령 말씀에 또 주석을 달고 언론 탓을 했지만 여전히 적폐청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협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 말씀 보면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지켜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적폐청산이나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세력 이런 거에 대한 청산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보이고 있죠. 최대 실업률 보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공정정의 평등만 얘기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비난의 성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 거짓의 날개를 달고 문 정권은 너무 먼 길을 떠난다. 안보를 보지 못하니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이는 거다.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뭐 피 그만 토하시고요. 피 그만 토하시라. 예. 이제 새총이든 헌총이든 간에 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겠습니다. 뭐 화나고 비난하시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요. 그래서요. 추경은 어쩌실 겁니까? 민생은 어떻게 할 거죠? 예. 강릉 고성 산불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어원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피를 토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국회로 돌아오라. 예, 민생 우선으로 좀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돌아오시기를 저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 박소연 차장님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니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예. 그러나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글은 이미 이제 4월에 보내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빨리 이제 고쳤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4월에 보내놓은 글에 대해서 5월 상황을 담지 않았느냐, 왜 오늘 상황을 담지 못했느냐라고 비판하는 건 약간 좀 포인트가 좀 틀리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이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어떤 이슈를 관련해서 어떤 국제 지도자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통령의 정치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 에세이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겁니다. 3.1운동, 그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 그다음에 지난 촛불항쟁 이런 등등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에 대한 담담한 자기 생각을 정리한 글이니까 여기에서 무슨 대북 정책에 대한 왜 구체적인 내용이 없냐. 그리고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왜 구체적인 자기 반성이 없냐. 왜 딴 나라 가서 사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 글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이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 끄덕끄덕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요 글 때문에 굳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이라고 하는 긴 글에 예. 신문사에 기고한 글을 가지고 굳이 이런 날세움 비판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으로 문 대통령의 기고문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이제 좀 본질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북한이 쏜 것은 그래서 미사일이냐 아니냐. 정말로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군도, 국정원도, 여당도, 청와대도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닷새째 분석 중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김정은 책상 위에 탄도미사일의 궤적까지 공개가 됐는데도 정부는 미사일인지 아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CNN이요. 조금 전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그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순간 쭉 바로 그때 찰칵 찍은 거죠. 이 기술이 이렇게나 진보됐군요. 저도 국방부 출입했었을 때가 비단 몇 년 전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확실히 지금 진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의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궤적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기존의 포물선 궤적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직진으로 갔다가 왼쪽 오른쪽 꾸불꾸불 저고도로 쭉 날아가는 궤도가 이 배기가스로 고스란히 적혀진 모습입니다. 기록된 모습입니다. CNN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쏜 건 탄도 미사일이 맞다는 겁니다. 발사된 위치, 배기가스 등을 볼 때 이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 그러면서요.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합의를 위배한 건 아니지만 한국과 합의,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 악수하고 서명했던 그 군사회담, 합의, 한국과의 합의는 위반한 것이 맞다. CNN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CNN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궤적, 탄도미사일이 맞는 건지 국내 군사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화로 나와 있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CNN이 이제 위성 사진으로 이 미사일의 배기가스 궤적까지 공개를 했는데 지금 군사 전문가시니까 그 배기가스의 궤적을 보면 이게 탄도미사일이 맞습니까? 탄도미사일이 맞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200km를 넘게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배기가스가 첫 분에서 불국을 하는데 예. 이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 대표님? 네, 여보세요? 예, 어디 엘리베이터 타셨나요? 이게 전화가 들리다 안 들리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 배기가스를 보면 네. 네, 명확하게 이거는 그 200km를 넘게 날아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배기가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니까 똑바로 올라가죠. 예. 이게 뭐냐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바람을 타는 거죠. 예. 그러다가 고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바람을 안 타고 똑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주 짧은 상황에서 그만큼 높은 바람이 없는 쪽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탄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수직으로 고도로 높여서 올라가는 탄도미사일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국정원에서요. 이거 미사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 네.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방어용은 그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요격하는 걸 방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정원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런 차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공격 먼저 하면은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패러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전형적인 공격용 미사일입니다. 공격용이 맞고 미사일이 맞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김배은 박사님, 네.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공격용 미사일이다라는 겁니다. CNN도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어제 정부는 입장이 뭡니까? 바뀌었습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배기가스의 흔적까지 나타난 것처럼 명백한 단거리 미사일로 볼 수 있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저는 CNN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을 발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서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를 위배한 것이고 사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대한민국 영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이런 도발했으면은 사실 이 평화관계 속에서 북한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이미 수차례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등에 대한 표현을 써가면서 조금 전에 우리 민족끼리의 반응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하겠다, 금강산관광 재개하겠다, 개성공단 재개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백두산 천지까지 가서 손을 잡은 모습들을 보건대 백두산 관광까지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잔뜩 심어주게 된 거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한 걸음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우리 정부가 꼼꼼히 복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앞서 우리가 독일에서의 기고문을 쭉 우리가 보게 됐는데 기고문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습니다. 괴테의 경구를 활용했는데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에 끝맺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갔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고요. 지난해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양선언에서 과연 서두르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국정원은 미사일인지 아닌지 아직도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미사일이냐 아니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석 중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조는
기술적인 문제,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 담당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국방부의 업무, 합참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떠한 입장이나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 재원이 뭔지, 뭐 항적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사거리는 어땠는지, 뭐 등등등등 분석해야 되는 게 너무.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해운 위원장을 포함한 정보위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는 도발이라 보기는 어렵다. 비핵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해서 수위 조절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우리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약간 좀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단 이제 사실관계 좀 확인을 돼야 하는데 CNN을 비롯해서 이제 외신에서는 이건 뭐 탄도미사일로 봐야 한다. 이제 그런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지금 사흘째 분석 중이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합참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미사일이 분명한데 미사일입니다라고 서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야 네가 말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어떤 사전 도발의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킬체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흘째 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킬체인이 사흘 후에 만약 할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된다고 봐요. 킬체인은 원래 도발의 징후가 있으면 사전에 이거 바로 사전 타격을 하는 거죠. 포착하고 타격하는 건데. 예. 근데 사흘째 지금 저게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도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어떤 그런 걸 판단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또 국방 측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단지 있다. 판단의 문제에서 외부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신 조금 제가 옹호를 하자고 하면 그 고민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사일이라고 단정을 쳐버리면 사실 북한하고 우리의 어떤 남북 합의 관계 깨지는 게 되면 그냥 그게 다 도라미 탑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깬 거잖아요. 깼는데 그러면 저 북한이 이미 깨졌다고 한다면 더욱더 도발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남북 합의 관계를 완전히 깬다고 했을 때 어떤 한반도의 불안정성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애둘러서 ICBM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본과 미국 국경을 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ICBM을 볼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사진을 분석하고 다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미사일이 아니다고 얘기를 만약에 했는데 이게 미사일로 발표가 된다랄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굉장히 미적거리다가 미사일로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근데 정부에 대한 굉장히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미사일이라고 하면 미사일이다 이 얘기하고 단지 북한에서는 뭔가 대화의 합의에 대한 불만 합의가 나가지 않는 불만 이런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지 도발한 목적은 아니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취재 기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기자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긴가민가 한 거 갖고 분석 중이다라고 하면 기자들도 납득을 할 텐데 이건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미사일인 상황에서 누가 봐도 미사일이라면 남북 합의를 깬 상황에서 정보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민주당 서로 네가 미사일이라고 말해 폭탄 돌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어지간히 헷갈리고 애매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인정이 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만일에 그것이 불만이고 왜 미사일이라고 말 못해? 왜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난을 못해? 라고 하실 일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먼저 비판해야 될 일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대통령하고 미국 행정부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 그리고 일본 행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우리 정부만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한미일 군사 안보 공조체계와 관련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시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밟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입장이 어떠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애로 치면 썸 타는 중이고요. 싸움으로 치면 간 보는 중. 삿바잡기. 그리고 탐색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지는 왜 그런 묘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은 협상과 그리고 격렬한 군사적 대립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누가 먼저 눈을 질끈 감는지를 놓고서 서로 여러 가지 정보전과 탐색전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판 너무 키워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미국 행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일본의 입장 이것이 이 지금 묘한 상황, 묘한 표현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F-35 새로 들여왔잖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그랬더니 아마 제 기억에 북에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합의 위반했다 이러면서 강렬하게 했는데 우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안보 담당 쪽에서는 다 이렇게 그렇게 외교 안보 담당 쪽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도 적어도 국방부 정도에서는 합의 위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거를 청와대가 좀 참아 이렇게 좀 하는 이런 정도의 태도는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잘못이다. 저는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한미일 공조체제라는 것에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건이 있기 전에 미국과 일본의 태도는 우리랑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랑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만 없애고 북한이 재래식 핵무기뿐만 아니라 소형 핵무기를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었는데 그 우려가 지금 점점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점이에요. 미국은 대륙에 안 도달한 미사일이니까 문제 없다고 하고요. 일본은 현재 아베 총리가 미국과 잘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군사공조체제, 한미일 간의 군사공조체제 간에 맞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한국에 빨대 꽂아놓고 줍줍 빨고 사는 평생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올까봐 줍줍 정은 시대가 올까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그렇게 긴밀하다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왜 우리가 당사자인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는 놔두고 왜 트럼프는 아베 총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그럼 과연 한미일 공조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사실은 4일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한미 간의 통화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한일 간의 통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이에요. 문 대통령이 과연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지 여부 박소영 기자가 취재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북한이 영상을 공개했죠. 미사일 발사하는 영상. 그런데 자세히 그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에 탄도미사일 궤적까지 놓여져 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 책상에 있는 저 지도 과연 뭘 할 걸까? 면도를 안 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면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사진이 영상에 포착이 된 거예요. 미사일의 궤적이라는 거죠. 조선중앙TV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 유동 무기의 화력 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 준비 과정을 검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화력 타격 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천둥 같은 토금이 터지고 번개 같은 삼광 속에 식붉은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박소영 기자. 지금 북한이 공개한 이 궤적상으로 봐도 미사일이 확실해 보이는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긴밀하게 급하게 통화를 했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또다시 우리나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론이 또다시 일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과 미국의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우리 정부는
정부는 이 결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바람에 한국이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도 다시 이렇게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지금 이 남북 문제에서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 도외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그 북한의 이 미사일 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해서 미사일임을 충분히 암시도 하지만 영상에서도 곳곳에서 이게 미사일임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저렇게 궤적이 그려진 지도를 놓고 보는 건데요. 이 방사포가 함께 발사가 됐잖아요. 근데 방사포는 그냥 상대를 향해서 뻥 하고 쏘는 거죠. 궤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궤적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뭔가를 겨냥한다는 거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진에 보면 거리와 속도 그리고 최대 편차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와 속도가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은 어디 목표치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편차가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은 이 목표치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미사일임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미사일이라고 우리만 계속 주장하다가 나중에 또 뭔 소리 들을까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최초 내부 고발자는 20대 가드였습니다. 버닝썬에서 일하던 가드가 이 사건의 첫 시작 신호탄을 쏜 셈입니다. 한 일간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모 씨예요. 버닝썬의 가드로 일을 했었고 현재 내부 고발자입니다. 입을 드디어 열었어요. 김상교 사건 이후에 배신감을 느껴서 사표를 냈다. 폭행 당시에 못 말렸던 죄책감에 폭행 피해자인 김상교를 도와주게 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약, 폭행, 성폭력을 장난처럼 다루는 게 인간으로서 꼴 보기 싫어서 혼 좀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내부 제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전모 씨가 김상교와 경찰에 털어놓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을 하는 VIP들의 존재, 그리고 물뽕을 먹인 후 저 버닝썬 안에서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경찰이 돈을 받고 묵인했다는 사실, 신고해도 경찰은 절대 클럽 내부로 진입을 안 한다는 사실 등등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검사 시절에. 그랬을 때 이 내부 고발자의 어떤 또 내부 고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나죠, 수사 때. 그거 엄청나죠. 왜냐하면 어떤 그 일반적인 이제 범죄자들, 특히 조직적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철옹성을 갖다가 만들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초기 단계에 있었는데 수사기관과 유착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제보자는 정말 이건 정의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이걸 고발했을 때 오히려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고, 네. 만약에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과 유착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끝났을 때 자기는 일종의 뭐 무고를 한 거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압박과 협박을 받게 되고 인생이 파탄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이 내부 고발자는 이제 사회 초년생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버닝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 세상에 이러나? 거기에 경악을 했던 걸로 보여요. 특히 자기가 생각했던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VIP들이 뭐 장난치듯이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또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미성년자가 드나드는데 경찰은 아무런 탈취를 하지 않고, 예. 또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곳은 이제 무법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김상규 씨가 폭행 당했을 때 그걸 저지하지 못하고, 또 내부의 이러한 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굉장히 양심적인 가치를 느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자체도 이 내부자 고발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김상규 씨가 혼자 마치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난동을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돼버리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끝날 수 있죠. 사실관계 밝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20살 초년생의 이러한 내부 고발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경찰 수사 진행을 보면 이 내부 고발 그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익 제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런 내부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리고 수사기관의 좀 굉장한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각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내부 고발자 가드가 조금 전 한 라디오에 나와서 육성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가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화장품 행사도 하고 그때 소녀시대 효연이 DJ 하러 온 날이었거든요. 아, DJ 행사하러 온 날? 예. 네, 스페셜 DJ로 와서 디제잉하고 승리 대표도 왔었고 예.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그때 연예인들이 막 몇 명 왔었던 건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막 연예인들이 약을 한 건지 막 그런 의심되는 부분을 목격한 건 없어요. 여배우가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 소녀시대 누가 디제잉을 하고 여배우들도 많이 왔었다. 이른바 이 버닝썬에서 한 화장품 업체의 여배우가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라는 한 언론의 고발 이후에 대한 내용.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지금 DJ 가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있던 증언 등에서 클럽 내에 마약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같은 경우는 김상규 씨 폭행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됐던 바로 그날 밤 저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날 화장품에 대한 행사가 있었고 그날 새벽에 실질적으로 여배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약을 한 듯이 눈이 풀려 있었다 등에 대한 증언이 있어서 그 여배우를 두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단은 여배우가 오기는 왔는데 그 여배우가 마약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배우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들이 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당시에 소녀시대 효연이 와서 DJ를 했다. 그리고 승리 대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승리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뒤로 빠져 있었지만 문제가 되고 있던 그날에도 승리가 있었다는 측면을 바라보건대 승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건대 여기에 대해서 버닝썬에 대한 수사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내용들이 나왔겠지만 지금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를 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때 그 사건. 연예인들이 와서 디제잉도 하고 여자 연예인들이 많았다. 이 가드가 조금 전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연예인은 아닐지 몰라도 일반인들도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여성분이 클럽에서 이제 테이블 위에서 완전히 뻗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밖으로 좀 내보내라는 지시가 와가지고 들어 올리고 이럴 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해야 되나? 여성분인데 저가 취한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막 세게 어깨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막 두들기면서 깨우면은 눈 뜨고 막 뭐라 말은 해요. 그렇죠. 술주정하듯이 뭐라. 예. 그 사람은 막 흔들어도 눈은 뜨는데 초점이 막 이상한 데가 있고 말도 안 하고 힘도 막 질질질질 막 흘러고 있고. 지금 이 내부 고발자 가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앞서서 한 여배우가 보였던 행동을 묘사했던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해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고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동일한 증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이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마약이 유통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년이 마약이 유통됐고 심지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GHB, 이른바 물뽕이 유통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물뽕 같은 경우에는 그 색과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이나 물에 이렇게 섞으면 전혀 눈치챌 수 없고 그냥 마시게 되거든요. 마시게 되면 아무런 의식이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각종 증언을 들어보면 이것이 범죄에 악용됐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유통됐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부 고발자가 지금 물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 협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팀장급 가드, 그러니까 이 가드의 윗선이 네가 제보자가 아니라면 제보자가 누군지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살고 싶으면 너 살고 싶으면 누군지 알아봐. 라고 좀 협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가두와 또 김상교의 얘기에 따르면 경찰이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찰은 제보자 집 앞에 봉고차 대기시키고 광수대라며 납치하듯 태워갔다. 버닝썬 측 편에서 이 친구가 날 왜 돕는지 캐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 지금 버닝썬 내부에서 그 내부 고발자도 죽여라고 협박한 거. 근데 더 나아가 경찰까지 지금 제보자를 오히려 지금 납치하듯 태워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두고요. 우리 사회가 혹은 이걸 보호해야 될 경찰이 그걸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은 이 내부 고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또 버닝썬 측에서 피해자가 볼 때는 오히려 버닝썬 측에 서서 수사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중요 증인 프로그램이라는 거,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 고발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용기 내서 내부 고발하고요. 인생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재벌들 내부에서 고발을 했었을 때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되고요. 또 우리 정치사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군대에서의 선거, 투표와 관련된 부정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던 사람들도 엄청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버닝썬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법의 사각지대 같이 지내왔었던 곳에 대한 내부 고발마저도 여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을 해야 될 경찰에서조차 저런 식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나 그 개인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게 만드는 사회라고 하면 저는 정의는 사라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 살펴보겠고요. 지금 당장은 경찰이 좀 약간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건 경찰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이 좀 똑바로 경찰이 지금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어렵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또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뉴스 속보 상황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붓딸을 정말로 비정하게 살해한 이 계부 김모 씨가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과연 계부는 저희 취재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조금 전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송치되는데 심경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혐의는 인정하신가요? 혹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억울하진 않으세요? 억울한 점 없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혹시 아내는 구속을 피했는데 억울한 점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게요. 죄송합니다. 계부 김모 씨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을 뿐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상황이기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의 공식 수사반장 백희종 반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정말로 아찔할 뻔했던 상황입니다. 병원 입원복, 이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마트와 택시에서 정말로 섬뜩한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영상 입수됐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면 환자복 위아래 입원복이에요.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슬리퍼를 신고 찍찍찍 마트로 들어가더니 마트 정육 코너에 놓여있는 큰 고기를 써는 흉기를 들고 지금 마트 계산대에 있는 직원을 향해서 이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마트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마트 계산대에 있는 전화기를 들던가
아니면 마트 계산원을 위협하고 나가더니 이 남성은 다시 택시로 가서 택시 안에서도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인데요. 이 남성이 도대체 이렇게 입원복을 입고 저렇게 무서운 흉기로 왜 이 마트 계산원을 위협한 걸까요? 백지용 팀장님, 네. 도대체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38세 된 남성인데요. 부산 남부경찰서 관할에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38세?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입원하게 된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시간이 새벽 2시 40분 경이거든요. 새벽이었어요? 네. CCTV상은 2시 43분으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런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 마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정주경 코너에서 그 사용하는 도구를 훔쳐 나왔는데 마트 직원을 위협을 하니까 마트 직원이 황급히 놀라서 도망을 가죠. 예. 이렇게 되니까 나와가지고 저 흉기를 들고 어디를 가냐면 70세 운전자가 택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택시에 승차를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위협을 합니다. 뭐 내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으면 뭐 죽이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택시 기사분은 얼마나 황급하겠어요. 이 심야 시간에.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지점에 있는데 이때 마트 직원이 신고를 마침 합니다. 예. 이렇게 돼서 112 페트롤카 순찰차가 추격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경찰관이 음주 단속하는 시점에 이분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을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차 안에 있는 이 38세 된 분이 결국은 체포가 되죠.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는데 이분이 지금 경찰서 남부경찰서 강력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조현병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영화 찍고 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형사들에게 내가 영화 찍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부산 남부경찰서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 지금 영화 찍고 있다. 네네, 영화 찍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이건 뭔가 예전에 정신질환이 있는 분인가 싶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가족들의 진술은 수년 전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접한 분들은 조현병 증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정확한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의 어떤 그 발언 내용들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흉기를 들고 와서 마트 직원을 위협할 때 너도 같은 편이냐라고 물어보면서 흉기로 위협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난 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말한 것. 특히 병원에서도 소란을 피운 사실이 현재 취재가 됐는데 꿈속에서 나를 누군가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병원에서 사실 새벽 2시, 3시가 다 돼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병원을 허가 없이 탈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이제 나와버린 건데 결국 이분이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행위, 말 이런 부분들이 정상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유병률이 보통 5,200만 국민 같으면 1% 정도 되기 때문에 50만 명의 이제 조현병 환자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조사 또 실제로 되고 있는데 치료를 하고 약을 제대로 뭐 드시면 복용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조현병 사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관심 속에 방치가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범행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뜨거운 감자이고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조현병 환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전에 말하면 정신분열증을 이제 조현병 환자로 일컫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피해망상입니다. 예. 이 피해망상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죠. 예, 물론 이 조현병은 약물 치료와 또 병원 치료를 지속한다면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제때 치료를 안 받거나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간혹해서 이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큰 흉기를 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법적 처벌 여부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협박을 하죠. 죽인다, 뭐 아니면 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협박인데 흉기를 들이면 특수 협박이 돼요. 협박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높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교통사고를 입원했잖아요. 예. 거기서 꿈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일어나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 외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 무조건 조현병이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전력의 조현병으로도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과 이제 공황장애인데 그중에서 이제 우울증이 어떤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면 환청에는 이제 환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피해망사로 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거기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피해자들이 뭐 중한 상해를 입는다거나 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본인의 그러한 상태들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네. 참작될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치료 명령을 합니다. 치료 명령. 그렇죠. 공주치료감서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장기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단기간 있고 단기간 있는 것은 일종의 형벌의 대체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나와요. 그러면 나온 다음에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중증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어떤 범죄 재범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보호처분이나 보완처분을 통해서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30대 남성이 조현병인지 아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참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부장 선생님이 여교사들에게 밤에 술을 마시러 오시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추근됐습니다. 사건의 전문 함께 보시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래방에서는 추행, 심야엔 술 한잔 메시지. 2017년 4월에서 9월 20대 여교사 B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보냅니다. 뭐 하십니까? 술 한잔하러 오십시오. 심야? 왜 보내요 심야에? 주무셔야지.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계속. 뭐 하십니까? 술 한잔하러 오십시오. 이걸 20차례 보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뭐 하십니까? 심야에. 그래서요. 급기야 이 부장 선생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하시죠. 라고 하자 이 여교사 참다.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부장 선생님이 삐졌어요. 앞으로 연락 없을 테니 알아서 일 처리하세요. 갑자기 말투가 바뀌죠. 정중하다가 뭐 하십니까? 알아서 일 처리하세요. B씨 답장에, 이 여교사의 답장에 협박성 문자를 이 42살의 부장 선생님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교사에게 거절당하자 다른 여교사 2명과 전문 상담사 선생님에게 뭐 하십니까? 술 한잔 하시러 오시죠.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 심야에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보냈다. 저 사람에게 보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017년 6월 말쯤에는요. 이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그날 처음 만난 신임 여교사면 임용고시하고 몇 살 안 되잖아요. 20 몇 살일 텐데. 초년생이죠. 여교사 C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뭐 하십니까? 강제추행을 한 혐의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한 부장 선생님이 해임이 됐어요. 해당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난해 5월 이 부장 선생님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 선생님이 이거는 억울하다라면서 징계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기각이 됐다가 또 이 부장 선생님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맞춤 시도는 나의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낸 건 직원들의 단합 차원. 뭐 하십니까? 술 한잔하고 오시죠. 단합용이라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요. 하지만 냉정했습니다.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이 마땅하다. 입맞춤 시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이 된다라면서 법원은 전혀 이 부장 선생님의 해명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준영 팀장님, 만약에 제가 자정에 백팀장님 뭐 하십니까? 술 한잔 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부장 선생님이 상급자가 20대 여교사들에게 심야에 20차례 넘게 뭐 하십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개념이 없는 이제 행동이지요. 지금 부장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강의도 가끔 갑니다만은 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부장교사는 어떤 직위에 있냐면 50대 초중반이고요. 또 교사로서 상당히 어떤 그 경륜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범대라든가 교사 이제 자격증을 따서 들어오는 이 교사분들, 특히 여교사들은
일선의 그 학사 업무나 행정 업무를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장교사가 보통 이런 분들을 지도 편달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적으로 미숙한 이 신입 교사들에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두 분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입, 소위 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햇병아리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교사분들은 업무적으로 굉장히 물어볼 말이 많기 때문에 부장교사, 부장 선생님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돼요. 하늘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입 여교사들은 부장 교사를 향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발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20대 여교사가 부장 교사 정도 되는 분에게 정말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대한 건 그분에게 업무를 배우고 또 상급자로서 대우를, 에티켓을 애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혹여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발, 아니, 퇴근을 하고 있는 분에게 12시 넘어서 뭐 하세요? 그 묻는 자체가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문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생활 침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회식이 끝나고 노래방에 가서 강제적인 입맞춤을 시도를 한다? 이건 성적 자기 결정권의 분명한 침해이거든요. 형사처벌감인데. 네. 다행히 이제 해임이 됐는데 결국은 소송도 기각되고 행정소송도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 빨리 반성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전국에 있는 수십만의 이 교사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더 이상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반전은 김관삼 변호사님, 이 부장 선생님은 진짜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재판부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 입맞춤 시도는 친근한 표시고 문자는 직원 단합 차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핑계가 아니라 이분의 정말로 약간 잘못된 소신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소송도 내고 그 징계 불복 소송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본인은 굉장히 합리화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합리화가 안 되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누가 이렇게 친근한 표시로 더군다나 20대 여성에게 입맞춤을 합니까? 아니, 프랑스도 아니고 여기가. 아니, 프랑스도 안 해요. 아니, 아주 친한 경우에는 그렇죠. 간단한 입맞춤이 될 수 있겠지만 서양에서 입맞춤 오는 것이 다 이게 전체 인사는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심해 상습적으로 그것도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거 아주 부적절하다 볼 수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강제추행을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소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이 교무부장을 봐준 거예요. 봐준 거다? 해당 그렇죠. 여자 강제추행으로 선생님들이. 만약에 고소를 했다고 하면 이걸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교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굉장히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마치 저녁에 술 먹자고 하는 것은 단합 차원에서 했다. 예. 단합 차원에서는 낮에 할 수 있고 또 교사들은 회식이 있거든요. 보통 단합되면 이렇게 단둘이 단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단합을 하는 데 쓰는데 그렇죠. 말도 좀 안 맞아요. 더군다나 술 먹자고 했는데 이걸 거절하니까 이런 문자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하는가 두고 보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부장이라는 그러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사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자체를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명확하네요. 오늘의 수첩아의 그 마지막 멘트. 네. 제발 친절과 예의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언입니다. 친절과 예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학교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교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학교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의 미인 대회 우승자가 결정이 됐다는데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요커들을 뒤흔든 사기 상속녀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낙뢰를 맞은 러시아 여객. 네 번째는 우리 어버이날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인 여성들이 미스 USA, 미스 아메리카, 미스 틴 USA 이 세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대 미인 대회로 휩쓸었습니다. 미국 미인 대회 역사상 첫 사례입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의 경우 한때 백인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미인 대회 우승은 백인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출전조차 할 수 없었던 미인 대회에서 흑인 여성들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자 뉴욕 타임즈는요.
인종차별과 성고정관념으로 얼룩졌던 미의 기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준 상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더 큰 자신감이 생겼다는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항상 타인으로 취급받아왔던 흑인 여성들, 이들이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의미 깊은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박수영 기자, 미국 사회가 지금 사실은 이 뉴스 때문에 뜨겁다고요. 3대 미인대회, 미스 아메리카, 미스 USA, 미스 틴 USA에서 흑인 여성들이 모두 최종 우승자로 결정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1940년대까지는 이 유색 인종 같은 경우에는 미인 대회도 출전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미인 대회의 우승자는 백인이었죠. 백인이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그전에도 계속 흑인이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일이 종종 아주 드물게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미인 대회에서 이 3명의 여성이 모두 흑인으로 뽑힌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의 우승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머리를 펴서 긴 백인들처럼 긴 머리로, 생머리로 늘 이렇게 출전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곱슬머리를 그대로 출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네요. 3명 중 2분이. 네, 2명이 그대로 흑인을 대표하는 그런 짧은 곱슬머리로 지금 출전을 했고요. 특히 틴 USA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곱슬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버섯 모양으로 저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 1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자신의 머리 모양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보니까 역시 미인대회 우승자답게 세 분 다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외면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면적인 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미스 USA에서 선발된 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MBA 출신에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같이 변호사 가족이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처벌받은 수감자들을 위해서 인권 옹호를 해왔다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까지?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지금 누가요? 미스 USA 첼시 크리스트가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스 아메리카 니아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 자신이 음악을 통해서 재능을 기부하고 그리고 또 다른 흑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의 어떤 곱슬머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미의 기준은 시대가 다르면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흑인이 미국 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흑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곱슬머리 아닙니까? 미인대에서 백인들도 곱슬머리를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사실 김광삼 변호사께서 사실은 상당하게 뉴스 해설을 잘하는데 또 기사에서 안 나와 있는 어떤 미인대회 어떤 이력까지 오늘 좀 조사를 해오셔서 변호사 가족이라 좀 특별히 챙긴 것 같은데 박윤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명 다 직업이 독특합니다. 변호사,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한 분은 음악으로 상대를 이렇게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NGO. 그러면서 이분들 하시는 걸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었잖아요. 트럼프 이전에.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꿈이라고 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이제 그 케냐 분이시고요. 유학생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느냐면 그게 이제 아메리카 드림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노예 자손이라 할지라도 특히나 그 부인이 그랬죠. 노예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메리칸 드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리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또 미인 대회에서조차도 이렇게 흑인 여성들, 유색인종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된 걸 보면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진하고 있군요. 전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풀 주인공도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뉴요커들의 최대 관심사, 인싸 피플이에요. 바로 뉴욕 사교계의 샛별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가짜 상속녀의 스토리입니다. 지난 2013년 이분이에요. 애나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등장해
백만장자 상속녀 행세를 하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애나 소로킨. 맨해튼 고급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또 모로코에서 호화 휴가를 보내며 $100의 지폐를 팁으로 뿌려대는 그녀를 두고 막내들이 깜빡 수가 넘어간 겁니다. 오는 9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그녀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더한 관심은 사실 그녀의 이 법정 패션입니다. 패션지들이 소로킨이 입고 나온 브랜드가 어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재판을 위해 심지어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등 우리 소복이네요. 우리 따지면 소복을 입고 나왔어요. 소로킨이 법정 패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 지난 3월엔 검정 뿔테와 몸에 딱 붙는 검정 드레스 그리고 목에 초커를 두른 법정 패션이 특히 눈을 끌었습니다. 시대의 가짜 상속녀 소로킨의 사기 행각은 곧 드라마와 책으로도 다뤄진다고 하는데 아주 흥미진진할 듯합니다. 뉴욕을 뒤흔든 잇걸 소로킨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병현 박사님, 이게 일단 뉴욕에는 아직도 그 사교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교계에는 뭐 대단한 자제들이 모여서 왜 남영유업의 황하나 씨가 그랬잖아요. 너희 아빠 뭐 검사 출신이 우리 아빠는 검찰총장이랑 친해. 뭐 이렇게 경찰총장이 뭐 그런 것들 대화를 하다가 이 양반이 갑자기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엉망장자 상속녀로 등장을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소위 무릎을 꿇었다. 깜빡 속을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기되고 있는 혐의에 마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약은 없다. 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빡 속을 정도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가 잠깐 안 되고 있으니 일단 입금하게 되면 내가 돈을 줄게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이 돈을 줬다는 것이고 예. 그러한 사기 행각을 통해서 결국은 발각이 되게 된 건데요. 지금도 법정에서 전격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사업만 시작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의 이 옷에 대한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그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다른 패션들을 선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전혀 죄가 없다는 듯한 이 표정과 말투 행동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그레이 아나토미인데 예. 그레이 아나토미를 연출했던 PD가 이 내용들에 대한 작품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얼마나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인지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우리 허은하 소장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악플인데 러시아 여객기가 이륙을 하다가 낙뢰를 맞았습니다. 비상 착륙하던 러시아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여 합승자 78명 중 4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오후 6시쯤 러시아 무르만스크로 가던 비행기 이륙 30분 만에 이상이 감지돼 회항을 요청했는데 비상 착륙 중 화염에 휩싸이고 맙니다. 활주로와 충돌의 연료 유출로 불이 시작된 걸로 밝혀졌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일부 승객이 기내 수화물 칸에 있던 짐을 찾으러 통로를 막은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번 참사에도 영웅은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승무원들의 대처가 큰 귀감을 샀는데 통로가 막혀 대피가 늦어지자 비상문을 발로 차 열면서 닥치는 대로 승객들의 옷깃을 잡고 밖으로 집어던졌다는 겁니다. 생존자들은 불타는 뜨거운 비행기에서 사람들을 계속 밖으로 집어던졌던 승무원들의 살신성인의 대처에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객기가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낙뢰를 맞고서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탑승자가 78명인데 이 중에서 최소 41명이 숨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특히 앞부분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서 짐을 찾으려면 보통 이 통로에 서서 짐을 꺼내잖아요. 이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통로를 막았고 그 막은 바람에 비행기 뒤편에 여객기 뒤편에 있던 승객들이 나오지를 못해서 유독가스에 질식되거나 화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행기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짐은 다 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상식이죠. 상식이죠. 네, 그리고 저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탈 때도 반드시 힐을 벗고 찢어질 수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타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박정현 대변인. 지금 불이 붙은 상태에서 지금 탈출이 시작되면 앞에 있는 승객들이 지금 자기 짐 챙길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뭐 통제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내 같은 경우는 승무원들 지휘에 따라서 저런 비상사태 다 대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짐에 뭐가 이렇게 있다고 그걸 찾겠다고 갔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에요. 사고 원인도 좀 조사를 통해서 더 나와야겠지만은 사실은 비행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 이 낙뢰를 피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렇게 낙뢰를 맞았나라는 점도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비행기가 사실은 비상 착륙할 때는 갖고 있는 항공기를 다 하늘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내릴 경우에 잘못 일어날 수 있는 불꽃에 의해서 비행기가 불타는 일이 없도록 기름을 다 뿌려버린다. 그렇죠. 하는데 저거는 왜 그런 일 없이 와서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활줄에서 이렇게 닿으면서 뒷동체가 이제 활줄에 탁 튀면서 불이 붙잖아요. 내릴 때는 괜찮았는데 주저앉으면서 불이 붙은 거다. 저게 항공유에 아마 스파크가 트는 바람에 그러네요. 불이 났을 텐데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항공유가 가지고 있는 항공유를 공중에서 다 뿌려버리는데 왜 저거는 항공유를 뿌려버리지 않고 갖고 내려왔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쨌든 참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41명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지금 기본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낙뢰를 안 맞아야 되는 기본을 안 지켰고 승객들은 짐을 챙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피해야 되는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악플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그만큼 챙길 것도 많고 돈 들어갈 일도 많습니다. 내일이면 5월 8일 어버이날, 아직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했더니 1위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다들 예상하셨을 현금이 꼽혔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데 설문조사 똑같이 했는데 그때도 1등이 돈이었대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뀌어도 돈이 최고다라는 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가 적정할까? 정말 돈이면 되나?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15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선물해드렸는데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만 원 선? 10만 원이면은 어디 나가서 외식해서 한번 가족들이 나가서 하기에도 딱 적당한 금액 같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가 적당하다는 답변인데 현금 선물에 대한 인기 때문인지 요즘에는 봉투에 든 빳빳한 신권 선물 외에도 돈 꽃다발, 돈 케이크 그리고 카네이션과 용돈을 따로 담은 용돈 박스도 인기라고 합니다. 야, 이거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담긴 손편지, 이런 거 대담 누구는 한 번씩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에 따라야 할 필수 옵션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꼭 돈보다도 우선시 돼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배은 박사님, 지금 애가 셋인데 현금입니까? 아직 애기들아. 그러니까 현금을 주면 저희 부모님들은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주고 나서 주기 전에 이제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니까 한 명씩 주게 되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현금을 주고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렇게 지금 돈 꽃다발이 사실 인기라고 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꽃다발도 사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 현금까지 계산하면 사실 이 비용적 출혈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버이날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늘 평소에 있었던 하루하루가 어버이날처럼 지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인기 선물인데 휴지인데 네네. 계속 돈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도 저거 10,000원짜리를 저렇게 넣어놓으면은 끝도 없을 것 같고 저걸 아마 1,000원짜리로 해서 드리면 또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돈 선물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꽃보다 돈이 더 많은 돈다발? 경우인데 돈다발이죠. 돈다발이죠. 저게 돈다발이죠. 근데 손편지도 써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주고 현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카네이션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주자고요? 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손편지만 주면 사실은 그 순간은 감동을 할지언정 뭔가 남는 게 없잖아요. 뭔가 좀 맨입으로 그렇죠. 닦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드리는 자식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현금이 제일 편하는데
아마 어느 자신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줘야 할까. 예. 많이 드리고 싶지만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적게 드리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귀찮다 하더라도 이제 저도 못했지만 손편지에다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이제 꽃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카네이션은 한 송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손편지는 쓰지 못하고 어버이날에 현금 좀 드리고 카네이션 꽃다발까지는 했습니다. 뭐 팁을 하나 드리면 따로 드리셔야 됩니다. 따로.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섞어서 드리면 쌈난다. 기울을 논하다 쌈나시니까 따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저는 내일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점심 먹고요. 따로 이렇게 드리면서 일부러 아이들한테 보였죠. 니네들 이렇게 해라. 그럼 어버이날이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의 진지한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버이날 아빠, 엄마 선물을 사고 싶다. 용돈이 없다. 용돈이 없다. 용돈을 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5월입니다. 예. 저희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하퍼 컴페인이라는 미국의 2살 배기 여자아이가 선천적 기형 때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척추가 둘로 갈라지는 선천적 기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미국 내의 ABC 뉴스 등 뭐 현지 언론이 대서특필 보도를 한 건데 이 아이가 이렇게 못 걷다가 걷는 영상을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걷게 됐나? 이 물리치료사가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동요 있지 않습니까? 상어가족. 이게 우리말로 상어가족 번역 버전도 있고 미국말 상어가족 번역이 있는데 버전이 있는데 이 상어가족 동요가 지금 미국 내에서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이 동요를 들려주자마자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걷기 시작했다라고 ABC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노래의 힘, 동요의 힘이 못 걷는 아이까지 용기를 내서 걷게 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더 자랑스러운 거는 상어 가족이 메이드 인 어디? 코리아라는 점이 다시 한번 또 감동적인 뉴스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힐링 뉴스로 정해봤습니다. 이 노래 듣다 보면 묘하게 계속 뚜루뚜루 중독성이 있어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